제 이름은 김춘희, 올해 67입니다. 퇴직한 지는 10년, 남편을 여인 지는 7년, 홀로 산 지는 6년이 되었지요. 외아들 김준영은 제 평생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결혼식은 이번 주말에 잡혔습니다. 다은이는 사람들이 제 뜻대로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 준영이도 제게 걱정 좀 덜고 편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무대 중앙에서 물러나, 이제는 제가 이미 무대 중앙에서 물러나. 그날 오전 재래시장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손에는 파탄 봉지가 들려 있었죠. 저녁에 파탄금을 쏘 아들 내외에게 몸보신하라고 가져다 줄 생각이었어요. 집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아래층 택배 기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춘희 여사님 맞으시죠? 택배 하나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몇 달간 저는 산물 같았습니다. 몇 달간 저는 살과 휴지를 주문하는 것 외에는 온라인 쇼핑을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아 들었는데 상자 안에는 짙은 남색 한 벌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재질의 소묘와 밑단 끝자락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가슴팍에는 청와빌딩 관리라고 찍힌 명찰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관리인 유니폼 한 벌이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꽝 때린 듯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카드 한 장도 들어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새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발신인은 다은이었고 글씨는 둥글고 예뻤습니다. 문을 미처 닫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엄마, 택배 받았어요? 다은이가 엄마한테 특별한 예복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죠? 수화기 너머로는 준영이의 참을 수 없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영리하고 짓궂은 농담이라도 하는 양 제가 따라서 웃어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분홍색 꽃무늬가 인쇄된 카드를 쥐고 목소리가 너무 딱딱하게 들리지고 목소리가 너무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은이가 좀 그렇잖아요. 창의적인 걸 좋아해서 엄마가 그 옷을 입으면 특별해 보일 거라고 했어요. 꽤 특별하더구나. 저는 웃었지만 입꼬리는 서서히 굳어갔고 얼굴 근육조차 협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농담이야. 엄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는 너무나 가볍게 말했습니다. 마치 그 농담이 그저 평범한 농담이다. 다은이는 정말 아기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응 하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왠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틈새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이 마루를 명암히 교차하는 줄무늬로 잘라놓았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고요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벽 한 구석에 걸린 낡은 시계가 똑딱거리는 낡은 시계근이 멈춘 듯 고요했고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태그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재질은 튼튼한 면직물이었고 가슴팍에는 청아라는 두 글자가 짙은 남색으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그 부분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한 땀 한 땀 견고하게 박혀 있었지만 마치 제 피부에 박힌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문득 다은이가 처음으로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준영이와 막 연애를 시작했을 무렵 일부러 저희 집에 밥을 먹으러 왔던 날이었죠. 그날 다은이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미소를 띠며 저희 집에 왔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며 식사도 적당히 잘 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을 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좋은 짝을 찾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중에야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늘 예의 바르지만 결코 살갑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늘 예의 바르지만 결코 살갑지는 않았습니다. 겨운이는 상황이를 상황한데 능숙했고 말을 빈틈이 없어 저를 그들의 작은 가정에서 하나씩 그들의 작은 가정에서 엄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죠. 그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다 컸으니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구나 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게 관리인 유니폼 한 벌을 보내 자신의 결혼식에 입고 오라고 합니다. 의식복이라고 하면 의식복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존중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존중인지 도무지 알살이 차탁 위에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걸어 혹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장난을 치는 것인지 묻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져 물어도 그 아이는 웃으며 어머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뿐이에요.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아요.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그 아이에 덮여버릴 테니까요. 저는 한마디에 덮여버릴 테니까요. 저는 한참을 앉아있다가 문득 일어나 그 유니폼을 앉아있다가 좋아, 입을게. 그날 밤 저는 머리를 짙은 색으로 염색하고 결혼식 날 신을 구두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선명했고 얼굴색은 약간 어두웠습니다. 67, 더 이상 젊지도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순순히 물러서겠다는 47, 더 이상 젊지도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때는 이것이 저는 이것을 입고 결혼식에 갈 것입니다. 이 집에서 제게 남은 존엄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십니다. 결혼식 날 저는 다은이가 보내준 관리인 유니폼을 입고 그 위에 짙은 녹색의 긴 트렌치코트를 걸쳤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텅 빈 객차에 앉아 저는 목도리를 품에 안고 손가락 끝을 계속 비볐습니다. 마치 아직 오지 않은 연극의 무대를 예행 연습하는 것처럼요. 서울의 아침은 매우 추웠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더라며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긴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남자들은 넥타이를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직 제 발에는 검은색 플랫 슈즈가 트렌치코트 안에는 짙은 남색 유니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청소일을 하러 온 식에 참석하러 온 거였죠. 직원이 저를 자리로 안내할 때 저는 본래 상석이나 최소한 가족석에 가까운 자리로 안내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조명이 어두웠고 옆에는 음식물 쓰레기통과 사용할 식기를 버리는 두 개의 큰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미묘한 음식물 냄새가 물티슈 냄새와 섞여 역겨워 한 발짝 물러서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보았습니다. 접이식 의자였고 방금 닦았는지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제 팔걸이에는 회색 지문 몇 개가 끈적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다은이의 화장은 섬세했고 머리는 높게 올려 묶었으며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다은이는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제가 멍하니 서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어머님, 이 자리는 제가 특별히 마련했어요. 문에서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제일 편하실 거예요.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편하실 거예요. 제 눈은 옆으로 흘겨져 살짝 열린 쓰레기통 뚜껑을 보았습니다. 기름때가 번들거리고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엄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하고 정돈된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그 말을 할 때 준영이는 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준영이는 어릴 때부터 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여자 옆에 서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님 아내와 어머니 사이를 중재하는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자도.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꽤 특별하구나. 다은이는 제 말의 속뜻을 알아들은 듯 더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은회색과 짙은 남색이 오늘 오님 입으신 옷과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는 웃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은이는 사돈 웃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머님은 높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흘끗 보더니 얼굴에 스티커처럼 붙어있는 미소를 띠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참 실용적이시네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평가. 마치 너희 집안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실용적이고 수수하게 살아야지 격식을 차릴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고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서서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의자를 3번 닦은 후 앉았습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있었습니다. 트렌치코트 단추는 이미 풀어놓았고 짙은 남색 유니폼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렌치코트 단추는 유니폼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슴팍에 청와빌딩 관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뒷줄에 앉은 나이가 많지 않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희미한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선명하게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트렌치코트를 접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뒤 작고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작년 취코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돌려 제 옆에 앉은 작은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말하면 녹화 좀 해줘. 흔들지 말고 내 이름도 부르지 마. 조카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뭘 하려고요?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은 대부분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곳에 앉아 저는 음악의 기곡,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회자가 순서를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향수와 음식 냄새가 섞여 끊임없이 풍겨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돌처럼 굳건히 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밝은 조명은 마치 유리 한 겹을 사이에 두고 저를 어둠 속에 가두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빛이 언젠가 제게도 비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참아내고 나면 기억은 마치 반복해서 햇볕에 말린 송이불처럼 어떤 곳은 이미 달아해졌지만 어떤 곳은 햇볕에 말릴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다은이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3년 전 봄, 날씨가 막 풀리기 시작했을 때였죠. 준영이가 제게 전화했는데 제가 익히 아는 그 조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녁에 친구 한 명 데리고 집에 가서 밥 먹을게요. 친구? 그 말투를 들으니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속마음을 숨기지 못했고 희로애락이 얼굴에 다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누구냐고 묻지 않고 그냥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제 마음은 막 끓기 시작한 물처럼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마루는 3번이나 닦았고 식탁보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농어를 골라왔고 토종닭도 한 마리 사서 준영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버섯, 닭백숙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익숙한 일은 남의 취향을 헤아리는 것이니까요. 저녁 5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영이가 예전에 수능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처럼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준영이 옆에는 눈썹이 가늘고 눈이 크며 피부가 하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준영이 옆에는 눈썹이 가늘고 눈이 크며 피부가 하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연분홍색 가방을 메고 있었죠. 그 아이는 예쁘게 포장되는 예쁘게 포자면은 예쁘게 포장되님. 예에 바르고 단정했으며 부드럽게 말할 뿐만 아니라 주방에 와서 음식 나르는 것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식탁에서 그 아이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신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끓여주신 버섯 닭백숙 정말 향긋해요. 냄새만 맡아도 집밥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저를 이렇게 칭찬해 준 적이 없었고 준영이조차도 그런 말을 잘해준 적이 없었고 다만 식사 후에 보니 그 아이의 닭백숙 그릇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큰 닭다리와 대추, 버섯이 아직 국물 위에 떠 있었고 국물도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다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국물이 입에 안 맞니? 다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보양식을 잘 못 먹어요. 열나고 뾰루지 날까봐요. 아주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젊은 사람들은 다 예뻐지는 것을 신경 쓰니 이해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다은이가 저희 집 단골이 되면서 저는 더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매번 그 아이가 올 때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지요. 그 아이는 울면서 반지를 끼웠고 그날 다은이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먹는 양은 적었지만 칭찬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칭찬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박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은이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제게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이는 그들이 이미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은이네 집에서 계약금을 댔고 준영이가 대출을 갚기로 했다고요. 엄마, 저희 작은 가정은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좋지. 부동산 명의는 두 사람 이름으로 해. 다은이네 집에서 돈을 더 많이 냈으니 다은이 이름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 가족인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살짝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사 나간 후 저는 결혼식 답례품을 직접 빚고 좋은 분을 모셔드려냈습니다. 좋은 분을 모셔드려는 게 준비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준영이도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전통 혼수를 준비하자고 절단했습니다. 다은이는 이런 형식적인 거 별단했습니다. 임신해서 예민한데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마세요. 이 말은 한두 번 하더니 나중에는 그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을 초대해 식사라도 하자고 제안했더니 날짜가 촉박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더니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기 옷 한 벌을 사서 그들의 새집 소파에 놓아두었더니 다은이는 웃으며 이 디자인은 좀 유행이 지났어요. 다은이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 돼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고 제 호의는 쓸데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서서히 예에 바르게 배제되는 외부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더 큰 것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건 다은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최고에서 엄마 참견하지 마로 변해버린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의 불빛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다은이가 수술실 안에서 간호사는 젖빛 흰색 수건에 쌓인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자아이인데 건강하며 3주 조산의 체중이 얼마라고 했습니다.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준영이가 태어났던 해에는 자연분만이었고 100일이 되어서야 그 체중이었으니까요. 저는 다가가서 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통통했고 눈썹뼈는 높고 턱선은 널쩍하며 눈은 가늘고 길었습니다. 마치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혼혈 배우 같았습니다. 제 첫 반응은 기쁨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 아이는 준영이를 닮지 않았고 저를 닮지도 않았으며 제 남편을 닮지도 않았으며 제 남편을 닮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을 전혀 닮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고 다은이는 아이 이름을 김도윤이라고 지었는데 평안하고 즐겁게 옥처럼 온화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준영이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이름이 좋고 의미도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집에 온 후 저는 자주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이는 잘 울었지만 낯가림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안아줘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으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고 그저 아이를 볼 때마다 익숙하지만 맞춰지지 않는 얼굴을 응시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생후 5달이 되었을 때 제가 그들의 집에 기저귀를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다은이는 사진을 정리하며 성장 앨범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제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아이가 작은 공룡 우주복을 입고 제게 휴대전화를 건네줍니다. 어머님, 이 사진 좀 보세요. 도윤이가 얼마나 환하게 웃어요. 아이는 고개를 젖히고 있었고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작은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몇 년 전 TV에서 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참가자였던 남자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얼굴형이 똑같았습니다. 같은 턱뼈, 같은 눈빛, 그 얼굴은 준영이와는 장녀 같았습니다. 같은 눈빛, 같은 눈빛, 같은 눈빛, 공통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바늘 하나가 박혔습니다. 또다시 남편의 젊은 시절 결혼 사진을 찾아 확대해서 한참을 보았지만 역시 닮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여동생의 아들 사진을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관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누구에게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준영이가 분명 저를 막을 것이고 다은이는 그저 웃으며 저는 스스로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은이의 대학 시절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은이는 서울의 사립대학교에서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돈을 많이 주지 않아 스스로 프리랜서 사진 작업을 하며 학비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다은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미적 감각과 안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은이의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단서를 찾았습니다. 저는 제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름도 쓰지 않고 그저 개와 꽃 사진 한 장만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은이는 저를 승인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결혼 전부터 연애 초기로 그리고 대학 졸업 무렵까지 많은 사진들이 보정되어 있어서 특별한 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주도에서 취근하지를 했었고 떠들고 있어서 찍은 사진 한 묶음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은 다은이의 친구들은 다은이의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햇살은 눈부셨고 바닷물은 푸르렀습니다. 사진의 맨 가운데에는 다은이와 한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키가 컸으며 시원하게 웃는 얼굴에 팔을 다은이 어깨에 무심하게 걸치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수영복 위에 흰 블라우스를 걸치고 얼굴을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댄 채 익숙하고 친밀하 웃던 그 사진이 얼굴을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댄 채 익숙하고 친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광대뼈가 높고 눈꼬리가 길었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확대하고 캡처하여 컴퓨터로 옮겨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비교했습니다. 볼수록 더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우리 관계가 그저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는 사람도 찍었다고 자기소개에는 옷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남자의 소셜미디어를 뒤져보았습니다. 이름은 이태영, 사진작가였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는 반공개 상태여서 최근 6개월간의 내용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중 오래된 댓글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어떤 빛은 사진에 담을 수 없어 마음속에만 담아야 해. 첨부된 사진은 담을 수 없어 마음속에만 담아야 해. 첨부된 사진은 제주도 바다 풍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행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기를, 제가 눈이 침침한 것이기를, 제가 노망난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이 아이가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영이는 자신이 불운하다고 믿을지언정 남에게 속았다고는 믿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제가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다은이가 먼저 제게 카톡을 보내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퇴근 후에 도윤이를 데리고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겸사겸사 아이에게 영양 보충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은이의 말투는 온화했고 문자에는 웃는 이모티콘 몇 개도 붙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Y가 먹을 수 있는 당동농어찜이다. 그래, 와라, 갈비찜이랑 마닥백숙 끓여놓을게.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식기도 미리 다 씻어 뜨거운 물로 소독한 뒤 소독기에 건조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낡았지만 익숙한 파란색 체크무늬 식탁보도 깔아놓았습니다. 준영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인데 할머니 집에 온 것 같다고 했었죠. 그날 저는 옅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냄비를 휘저으며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저는 표정을 가다듬고 입가에 오나는 순간, 아이는 저를 보자 울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눈을 깜빡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다은이는 제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도 없었던 것처럼요. 어서와. 밥 다 됐어. 저는 도윤이를 넘겨받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히고 주방 서랍에서 제가 특별히 골라둔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은색 손잡이에 플라스틱 입구라. 아이가 손잡이에 플라스틱 입구라. 아이가 스틱 입구라. 아이가 씁니다. 한 입 한 입 제법 가르게 먹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으며 혀로 입꼬리를 핥기까지 했습니다. 다은이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따금 우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도윤이가 어머님이랑 많이 친해졌나 봐요. 어머님만 보면 울지도 않고 저도 웃었습니다. 누구와 친한지는 기억하고 있나 보구나. 다은이가 화장실에 가려고 몸을 돌린 틈을 타 저는 재빨리 숟가락을 휴지로 감싸 앞치마 밑단 안쪽에 미리 꿰매어둔 지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지퍼는 제가 낡은 바지 주머니 천으로 미리 꿰매어둔 것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은이가 짐을 챙겨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안고 뭔가에서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저는 피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잡아당기게 했습니다. 다은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가 아프게 잡아당기면 어떡해요. 아프지 않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들이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때까지 저는 계속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몸을 돌려 문을 잠그고 곧바로 그 숟가락을 휴지와 함께 미리 준비해둔 밀봉티 1봉투에 넣고 다시 아이스팩 안에 넣어 여러 겹으로 포장했습니다. 30분 후 저는 택시를 타고 성북에 있는 한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소개를 통해서만 의뢰를 받는 곳으로 오래된 이웃의 딸이 전에 재산 상속 문제로 친자 확인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 아이의 일하고만 말했고 그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야간 근무하는 직원의 연락처만 그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야간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그 작은 보낸 택시 뒷좌석에 앉아 그 작은 보낸 가방은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답을 알아야 해. 목적지에 도착하자 중년의 여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샘플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이 샘플이네요. 어른 쪽은요. 저는 가방에서 휴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준영이가 집에 왔을 때 제가 준영이가 5세 때부터 그가 잠든 틈을 타 베개에서 몰래 뽑아둔 3가닥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때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가락까지 떨렸지만 지금은 그저 평온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3영업일 후 저는 얼마나 걸리나요? 3화 영업일 후 전화로 알려드릴 겁니다. 보고서는 휴대전화로 알려드릴 겁니다. 보고서는 휴대전화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금을 지불했습니다. 길가의 작은 포장마차에서는 아직 당콩역과 산자약과 비슷한 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종이컵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읊조렸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나는 미친 노파가 될 것이고 만약 내가 맞다면 그것은 운명이다. 저는 어느 쪽이 더 두려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친 노파는 아무도 더 두려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친 노파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운명은 일단 그 실체를 알게 되면 누구도 피할 채를 알게 되면 저는 눈 감고 지낼 수도 없었고 남이 베푸는 존중을 가장하며 웃는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평생 남에게 속은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햇살은 강렬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웨터를 입고 공원 호숫가 벤치에 앉아 무릎에는 회색 체크무늬 쇼를 덮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진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보고서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은 그날, 저는 새벽 일찍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이었고 창밖에는 바람 소리와 이웃집 주방에서 들려오는 수도꼭지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고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혹은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첫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그 검사기관 문 앞에 서서 흰 바탕에 바늘 글씨로 쓰인 간판을 바라보았을 때 제 가슴이 갑자기 쥐어짜는 듯 아파왔습니다. 기계적인 목소리로 신분 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뜯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질까봐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실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정거장 떨어진 낡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젊었을 때 준영이를 데리고 자주 바람 쐬러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되는 듯했고 몇 번이나 뜯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다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나뭇잎들이 후드득 털어지고 나서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봉투의 얇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순간, 종이를 꺼내 펼치는 순간 저는 마치 차가운 바람에 휩쓸려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보고서 중앙에 있는 한 줄의 굵은 글씨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보고서 중앙에 있는 글씨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0이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2번, 3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사번호, 샘플 표시, 준영이의 머리카락이 맞는지, 도윤이의 숟가락이 맞는지, 검사 날짜도 틀림없고 서명도 틀림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무릎을 꽉 붙잡아야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모서리를 흔들어 종이 조각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마치 다은이가 엄마, 이 아이는 준영 오빠 어릴 때 닮았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던 그 말을 다시 듣는 듯 했습니다. 그때 다은이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웃었던가요. 저는 준영이가 도윤이를 안고 있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그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부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어릴 때의 저와 성격이 역합니다. 그는 이 아이가 어릴 때의 저와 성격이 똑같이 고집이 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씁니다. 문득 눈물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져 무릎에 닿았고 뜨거워서 몸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 목록을 열고서 아주머니의 번호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저는 전화로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30년간 알아오면서 처음으로 목이 메어 말을 했습니다. 그분을 30년간 알아오면서 처음으로 목이 메어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쥐어짜든 목소리를 낮춰 아주머니,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분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급해졌습니다. 제가 검사했어요. 정말 아니래요. 그분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진정해. 지금 어디니? 엉뚱한 생각 말고 일단 집으로 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춧가요. 괜찮아요. 그냥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춧가요. 그냥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을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음속 댐이 마침내 터진 것처럼 모든 쓰디쓴 물과 억울함, 모욕, 의심, 상실감이 눈물을 따라 의심, 상실감이 눈물을 따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그 종이를, 그 글자를 봤어요. 저 정말 못 참겠어요. 전화 저편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이야, 네 마음 지금 이해해.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부탁할게. 결혼식에서 이해해. 이 마음 지금 이해해.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부탁할게. 결혼식에서 이 일을 들키지 마. 망신당하는 건 네 집안 사람이야.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키지 않으면 제 아들 평생을 망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가 평생 속아서 호구가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제 아들 김춘희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그 아이를 너무 믿어요. 바보같이요.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당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접어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칼을 다시 칼집에 넣는 것처럼요. 쥐고 있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의 호수는 마치 풀리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꿈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 운명이었습니다. 아들이 남에게 속는 것을 보고도 참견하는 시어머니로 취급받는 늙은 여자의 운명. 하지만 저도 어머니입니다. 저는 평생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하고 그의 냉담함을 참고 그가 얼버무리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가 얼버무리는 것을 참았습니다. 다은이의 그 관리인 유니폼, 농담까지도 참았습니다. 이 세상과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 달콤한 웃음 아래 숨겨진 진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옆집 노부부의 알람 시계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또렷하게 떠졌고 잠기는커녕 밤새도록 무언가 제 머릿속을 낮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스웨터를 걸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보글거리는 소리가 준영하게 들렸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성대하고 화려한 날이었지만 제게는 종결이자 청산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수납실로 들어가 가장 아래 서랍을 열어 짙은 남색 관리인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바로 다은이가 그날 보내온 그 옷이었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세탁하고 구김 하나 없이 가지런히 적어 서랍 맨 아래층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버리지도 건드리지도 않고 어떤 때를 기다린 것처럼요. 오늘 이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때를 기다린 것처럼요. 증기가 피어오를 때 익숙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세탁세제와 다림질 증기가 섞인 냄새. 젊은 시절 의류공장에서 셔츠를 다림질하던 오후 같았습니다. 옷을 다 다림질한 후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고 화장대에 앉아 천천히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모욕당한 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있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보다 더 잔인하게 웃어줄게. 저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미색 서류 봉투를 꺼내 DNA 보고서를 빼냈습니다. 종이는 약간 부드러워졌고 모서리가 살짝 구겨졌지만 글씨는 방금 인쇄한 것처럼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또 다른 인쇄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영이 명의의 그 아파트 소유권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제가 은퇴한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비록 아파트 명의가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대출은 준영이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었고 저는 또 준영이가 서명한 수건 위임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서류를 가지런히 맞춰 누런 봉투에 넣고 밀봉한 뒤 가죽 캔들백 가장 밑바닥에 눌러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그 관리인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셔츠를 바지 속에 넣고 허리띠를 단정하게 채우고 신발은 제가 가지 속에 넣고 심지어 다은이가 저희 집에 처음 왔던 날보다 더 정정해 보였습니다. 이 옷은 남들의 눈에는 모욕이었지만 제 눈에는 갑옷이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서려다가 문득 주방으로 돌아가 제가 20년 동안 썼던 하얀 행주를 챙겼습니다. 이미 닳아서 얇아졌지만 저는 그 행주가 깨끗하게 닦인다는 것을 좋아했었고 삶이 온기가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다툰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며 익숙함을 채웠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쓰레기를 수거하러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유니폼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마치 평생의 억울함을 모두 잊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깨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등은 뻣꼿하게 펴져 있었고 등은 더 이상 굽지 않았으며 얼굴에서는 한 점의 떨림도 업체 사람들은 모두 소품을 나르고 음이더는 6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 날이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꽃장식과 풍선을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옆을 지나가면서도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 호텔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은이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역할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고 이 농담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장 한쪽의 전시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일찍 나서지 않을 것이고 사회자가 개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순서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문을 들어서자마자 소리 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쓰레기통 옆에 마련된 그 구석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다은이가 계획한 대로 말이죠. 그리고 가장 시끄럽고 경사스러우며 모두가 웃고 있을 때
저는 그 보고서를 꺼내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결혼식이 정식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호텔 연회장의 조명은 어둡게 조절되었고 무대 중앙에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습니다. 배경에는 신혼 포스터, 환하게 웃는 다은이와 준영이의 등신대 사진이 화환 중간에 서서 그들의 행복한 인생의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관리인 유니폼은 이 양복과 드레스들 사이에서 유난히 논이 있었습니다. 등 뒤는 바로 쓰레기통이었고 왼쪽으로는 주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약간의 열기였습니다. 하객들은 이따금 저를 흘끗 보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신부가 꾸민 장난이겠지. 다은이는 제가 모든 지인 앞에서 조연처럼 배경인물처럼 보이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감동적인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객 여러분, 오늘은 김준영 씨와 최다은 씨와 최다은 씨 여러분.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고 손을 뿌리를 잡아당기며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마이크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마이크 하나를 집었습니다. 다은이는 준영이의 팔짱을 낀 채 옆에 서서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확신하는 듯이요. 저는 다은이를 흘끗 보더니 그저 덤덤하게 웃고는 무대 아래 하객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친애하는 친지 여러분, 오늘은 제 아들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결혼식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의 축복에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래는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아기의 미세한 울음소리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울음소리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올해 64살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준영이가 대학에 다닐 때는 호텔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며 한층의 침대 시트를 손으로 빨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시선을 어떤 구석에 두었습니다. 준영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저희 둘은 월세방에서 서로를 안고 울며 앞으로는 다시는 라면만 먹지 말자고 다시는 라면만 먹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고개를 숙여 눈물을, 고개를 숙여 눈물을. 저는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준영이다. 저는 살짝 웃습니다. 이 관리인 유니폼은 제 며느리가 직접 보내준 겁니다. 저에게 깨끗하게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몇몇 어색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은이의 웃음은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모두 저와 알고 있습니다. 동작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손가락으로 펼쳐 가슴팍에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옷을 입고 이 연회장을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집안의 거짓을 청소하러 온 것입니다. 당신들 집안의 거짓을 청소하러 온 것입니다. 현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은이의 얼굴은 샘플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다은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펼쳐 그중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00. 공기가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간 듯했습니다. 하객들은 침묵했고 마이크에서 들려오는 제 목소리만이 겨울 아침 창밖의 바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뒤집어 사회자에게 건네주며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련 번호가 있고 서명도 있으며 병원과 공증사무소에도 보관되었으며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도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다은이를 보았다가 마치 눈앞의 여인을 갑자기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요. 저는 제가 눈이 침침하다고 의심했고 제가 참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는 노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난 몇 년간 집 문 앞에서, 식탁 옆에서, 저나 저편에서 사람들이 저를 공기처럼, 낡은 노인처럼 취급했던 그 발걸음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결혼식장 공기는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DNA 보고서가 낭독되던 그 순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아무도 꽃 장식이나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은이는 드디어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은이의 눈가는 붉어졌고 입술은 떨렸으며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엄마가 이 아이가 준영 오빠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다은이는 제게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몸을 옆으로 되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몸을 옆으로 돌려 일어서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근거 없이 사람을 모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은이와 이태영이라는 남자가 제주도에서 찍은 합정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은 선명했고 두 사람은 매우 친밀했습니다. 심지어 한 장은 다은이가 그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몽롱한 눈빛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미가 대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미가 대학 시절에 친구들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다은이를 들어 저는 고개를 들어섭니다. 미 친구 소셜미디어를 삭제해도 소용없어. 다은이는 그때 이태영이랑 오랫동안 동거했었어. 헤어진 것도 내가 부추긴 게 아니야. 그냥 집에 가서 아이 문제 설명하기가 두려웠던 거지. 나는 네가 그들에게 다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음성 파일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고요했고 다은이의 급박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은이의 급박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은이에요. 이게 사실이야. 거짓이야. 다은이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앞뒤 다 자른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그 아이는 누구 아이니? 저는 다은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 듣고 싶지 않아. 딱 한 가지만 물을게. 이 아이가 김씨지 않아. 제가 임신했었어요. 다은이는 결국 더 이상 과의가 아니라는 걸게. 이 아이가 김씨 집안 아이가 아니라는 걸 너는 알고 있었니? 다은이는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영 씨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미 거의 결혼할 사이였으니까 그냥 계속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영이는 줄곧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했고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하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쉬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DNA 보고서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땅에 닿을 듯 낮았습니다. 저는 서서 고개만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게 사과할 때가 아니야. 사돈 부모님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사돈 어머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계속 손을 떨었고 사돈 아버님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문득 무언가 깨달은 듯 급히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문제는 우리끼리 상의합시다. 다급한 목소리로 김 여사님, 이 일은 모두 진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자리에서 말하면 소문이 안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들 체면 살려주러 온 것 같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 회수 신청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 회수 신청 서류였습니다. 전리증서와 변호사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연기에도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착이었고 절차는 이미 완료된 원 친척이었고 하지만 더 이상 김씨 집안 땅에 무대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돈 아버님은 말문이 막혔고 다은이는 땅에 쓰러져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신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고 준영이의 주택대출도 더 이상 갚아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의 아이를 키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아이를 키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거짓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해자 제 목소리는 평온할 것입니다. 당신들 없이 깨끗하게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준영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눈물로 눈이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야. 네가 선택한 길이야. 어떻게 가든 내가 상관하지 않을 거야. 다만 한 가지 알려줄게. 사람은 영원히 진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어.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챙기고 가방을 든 채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억눌린 흐느낌과 낮은 속삭임, 억눌린 흐느낌과 낮은 속삭임. 마치 지난 10년간의 억압, 억울함, 희생, 그리고 침묵에서 걸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는 햇살이 쨍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늘 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니 발바닥이 살짝 저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더니 마음속이 텅 비워진 것 같아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낡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차탁 위의 물컵에 비치며 컵 속의 물방울을 주황색 빛으로 반사시켰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 의자는 제가 여러 해 동안 닦아서 등받이 부분이 좀 낡았지만 앉으면 여전히 등에 착 감기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앉아 맞은편 건물 아래 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고 실을 잡아당길 때마다 웃음소리가 이따금씩 전해져 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이따금씩 전해져 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연을 쫓아갔습니다. 바람은 샜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준영이에게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은 화면을 위에서 맴돌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아픔을 이미 너무 오래 삼켜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삼켜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삼켜서 이 3글자가 더 이삼켜서 이상 가동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살며시 휴대폰을 끄고 베란다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저는 웅크려 앉아 그 옷을 꺼내 침대 위에 한 치 한 치 펼쳐 구김을 폈습니다. 그것은 모욕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자 반격의 갑옷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옷깃을 쓸어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색바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남겨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과거를 위해 특별히 남겨둔 한여둔 아이니 떨어진 자리켜하며 저는 다시 세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시 접어 네모반 듯하게 포장한 뒤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거야. 그 말투는 조롱도 아니었고 비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종의 끝맺음, 다시는 그 옷을 꺼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일어나 베란다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색은 더욱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쪽으로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쪽으로 기우는 해가 건물 꼭대기에 걸려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 병든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아 발을 발판 위에 살짝 올리고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래층 아이들은 여전히 놀고 있었고 이웃은 창가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베란다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진정으로 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걔가 너무 오랫동안 양보해왔을 뿐입니다. 그저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양보해왔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창문 커튼이 살랑거리고 공기 중에는 가을 향 흐리고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환상하지 않았고 무엇을 재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어떻게 선택할지는 그의 길입니다. 다은이가 돌아와 다툴지는 제가 신경 쓸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다시는 누구도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 자리에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늘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늘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밤이 내리기 시작하고 아래층 가로등이 착하고 아래층 가로등이다. 저는 손을 뻗어 식은 차 한 잔을 들어 살며시 마셨습니다. 약간 썼지만 뒷맛은 깔끔했습니다. 저는 등나무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침내 한숨 돌린 듯이요. 그 관리인 유니폼을 입고 무대에 올랐을 때 아무도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의 억울함이 숨겨져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는 하릿도 아니었으며 그저 조연, 심적도 아니었으며 그저 조연, 심지어는 웃음거리만도 심지어는 웃음거리만도 못한 척도 아니었으며 겉으로는 침묵하고 늘 고개를 숙이던 이 노년의 여인 뒤에 숨겨진 것은 원한도 절망도 아닌 진실에 대한 집념, 아들에 대한 수호,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한 조각 존엄을 지키려는 굳건함이었다는 것을요. 김춘희의 삶은 많은 어머니처럼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가 내린 결정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절약하며 모든 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많은 동년배들이 감히 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하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대에 올라 DNA 보고서를 펼치고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한 글자 가식적인 웃음들이 읽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물을 것입니다. 그는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전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자뚫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 주변에 늘 무시당하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래층에서 조용히 창문을 닦는 이웃일 수도 있으며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에 두 봉지를 들고 콩나물을 고르는 아주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스크린 앞에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스크린 앞에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식탁에서 어떤 비아냥거림을 못 들은 척한 적은 없었나요? 당신도 집안 어느 구석에 한 번도 입고 나가지 않은 특별한 선물을 놓아둔 적은 나가지 않은 당신도 집안 어느 특별한 선물을 놓아둔 적은 나가지 않은 특별한 선물을 놓아둔 적은 나가지 않은 특별한 선물을 놓아둔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나요? 김춘희라는 인물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그는 예리하지도 연기를 잘하지도 않으며 현대 젊은이들의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9세대 여성의 뼛속 깊이 박힌 힘이 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가장 고독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서조차 굳건히 설 수 있는 일. 당신도 말하고 싶지만 참견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던 고통은 없었나요? 당신도 한 번 말했더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병이 될 것 같은 고통을 겪어본 적은 없었나요? 혹은 당신도 몰래 이긴 한 번의 승리, 조용히 정산한 한 번의 결산, 소리 없이 놓아준 한 번의 결산, 소리 없이 놓아준 한 번의 해방은 없었나요? 댓글로 당신을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모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그저 한 문장만 남겨주셔도 좋고 그저 한 문장만 남겨주셔도 좋고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쓰인 것입니다. 노년으로 향하면서도 여전히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웃음거리로 취급당하는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늙는다는 것이 이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춘희는 우리에게 때로는 늙는다는 것이 마침내 세상에 나는 것이 마침내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용기를 얻는 것을 연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용기를 얻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알려줍니다.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댓글 섹션의 공유 등을 포함합니다. 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 섹션에서 저와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